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통 크게 대화하거나, 아니면 전쟁만 나게 전쟁하자. 어제 뉴스죠? 예, 어저께 북한에서, 이렇게 지금 한국을 향해서 나온 얘기가 통 크게 대화하든가, 전쟁만 나는 전쟁하자. 이런 발언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죠? 거기에다가, 요 며칠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 이걸 발표했어요. 그때 이제 망치 부인이 그랬잖아요. 아니, 미필들이 모여 앉아갖고 뭘 한다고 국방개혁을 하느냐. 그게 이제 제가 고민이었다.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통 크게 대화하거나 전쟁만 나는 전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이 뭐냐 하면 천안함부터 사과해라. 그거거든요. 천안함부터 사과해야 대화를 하든 하겠다. 대화의 전제 조건이 천안함에 대한 이 사과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려는 분은 누구냐 하면 국방정책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성전 소장님을 모시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망치 부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저희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예. 지금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김성전이라고 하고요. 네. 네, 공군사관학교 29기로 인간해가지고 네. 조종사 생활을 했고, 제가 1995년도에 소장님, 예. 죄송한데 입에다가 좀 더 가까이 좀 대고 큰 소리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1995년도에 1995년도에 국방부 국방개혁 21세기 위원회에서 공군 대표로 국방개혁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요. 네. 66년도에 공군 중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공군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아니 1996년도에 예편했습니다. 96년도에 예편하시고 네. 그러면 김영삼 정권 당시에 국방개혁 연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유럽 5개국을 이제 3군 대표로 제가 출장을 가서 실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소장님, 네. 이명박 정부에서 며칠 전에 국방개혁 안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이제 현역 군부에서 굉장히 이렇게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이 뭐지요? 그 반발은 뻔합니다. 우선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육군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로 일부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방개혁 작업을 했을 때 보수 세력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면 장군수는 그대로 두고 병력 수를 이제 50만까지 줄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현대전 체제에서 줄이는 것은 분명히 육군 쪽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육군을 줄이니까 이제 육군 쪽에서는 이제 반발이 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실 돈도 더 늘려주면서 장비를 현대화하고 특히 해군국력을 강화하면서 육군의 이제 불필요한 병력을 줄이겠다 그랬는데 엄청난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건 뭐냐면 장군수도 줄이고 그냥 군대 자체도 지금 줄이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군 쪽에서의 얘기는 뭐냐면은 병력을 줄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반대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장군들 중심으로 장군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육해군 전체에서 사실 이제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줄어들어는 안 된다는 이제 측면인데 크게는 육군 쪽에서 이제 줄어드는 쪽에 대한 반대가 있고요. 해공군은 또 뭐냐면 이번 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합참의장에게 인사권을 주고 그동안 이제 합참의장은 군 영권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영권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작전을 할 때 필요한 이제 통치가 이제 군 영권이라고 하고. 소장님, 군 영권이요? 네, 군 영권이라고 합니다.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게 군 영권. 선생님. 작전 명령을 우리가 하달할 때. 예. 그게 이제 군령이라 그러거든요. 군령. 특히 이제 아마 일반인들께서 이해하실 때 군 정권이라는 거하고 군 영권이라는 게 이제 나눠집니다. 네. 군령은 뭐냐면 이제 작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권할 소위 작전 기능에서의 그 명령이고요. 네. 군 정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행정할 때 하는 그 정자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군을 입히고 이제 매기고 재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군 정권이라 그러는데 네. 그동안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합참 의장에게는 군 영권이 있는 반면에 각 군 총장한테는 군 정권을 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군 작전을 함에 있어서 각 군의 이제 사령부에서 작전사령부에서 이제 그 합참 의장에게 군 영권을 통소받았는데 우리나라의 군 조직 특성상 사실 기존의 참모총장들도 뭐 군 영권에 뭐 해당하는 거를 거의 행사를 해왔습니다. 사실상은. 이번 천안함 사태도 보면 해군 총장이 그 함장하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 사실 엄밀한 얘기에서 군 영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 해군 총장이 함장에게 어떤 뭐 통화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상 굉장히 그 잘못된 절차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버젓이 행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육군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건 뭐냐면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도에 8.18 계획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원래는 그 3군의 상부 구조를 통합군 사령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너무 총사령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은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해군 공군이 또 반발하고 해서 그게 이제 무산이 되고. 노태우 때? 네. 그랬다가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사실 이명박 정부의 안은 그동안 사실 육군이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육군은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 해공부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기능이 강화가 되거든요. 근데 육군이 이제 수가 막 줄다 보면 이제 뭐 장군수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3군을 통합해가지고 해공군 분야에서 이제 자기네들 입지를 강화해서 이제 줄더라도 이제 그 해공군 분야를 잡아먹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게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해군공군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왔던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줄기차게 오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소위 군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게 부각이 됐고 또 지금 뭐 김관진 국방장관은 뭐 그런 쪽에서 그 동기생들 전후에서 아주 줄기차게 이 통합군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그 요번에 통합군 형태의 조직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이번 그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합참 의장은 군 정권이 없었는데 군 정권을 주면서 그 인사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사권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각군 총장 입장에서 인사권을 합참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소부의 권력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군 공군 입장에서는 특히 그것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육군 입장에서도 처음 원래 안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기존의 합참 의장과 같은 합참 의장과 작전을 행사하는 이제 그 통합사령관을 별도로 두자는 안이 처음에 얘기가 되다가 그것이 뭐 보도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지휘가 구조가 복잡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육군이 또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사령관을 두게 됐을 때 합참 의장과 통합군 사령관을 두게 될 때 두 개 중에 하나는 타군한테 줘야 되는데 육군 입장에서 그것을 타군에게 준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반대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간에 지금 뭐 해군 공군 입장에서는 이것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다르게 이번에 이제 그 뭐 현역들이나 예비역들이 반발하는 주 원인은 장군 수가 이제 줄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공군 입장에서 저도 공군 출신이지만 그럼 해공군이 이거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또 그들이 어떤 대안을 잘 가지고 있느냐? 사실 내부에 보면은 또 그들도 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 몫을 준비를 자꾸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작전을 상황하는 데서의 그 예를 들어서 그 해군 장교들은 배 타는 데만 급급했고 공군 장교들은 또 비행기 타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로 뭐 헐뜯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국방개혁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장군수를 줄이지 않는 그 국방개혁은 그건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군의 반발을 이제 너무 잠재우는 측면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네. 그것이 뭐 그런 형태로 돼서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고 예. 또 한 가지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와서 잘못된 것은 그동안 육군들이 주장하던 그 육군 편향적인 국방개혁을 가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의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지만은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취지는 맞지만은 네.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육군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그 방식으로 굳이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역대 정권별로 사실 이제 이 상부구조라든가 국방개혁 작업을 다 해왔는데 예.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혁군의 이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작업에 사실 종사를 한번 해서 들어가 보면요. 예. 실제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일하는 건 각 군에서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또 다 높아진 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그 작업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장군 이상을 달았기 때문에 예. 높아지고 나게 되면 또 자기 기득권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유야무야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방개혁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예. 이 국방개혁 작업은 이와 같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어떤 졸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 그것이 뭐 어떤 특정 정당이 됐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당이건 간에 이렇게 뭐 정권이 들어서서 땜빵식으로 이렇게 계획할 게 아니라 정권을 잡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안을 마련한 다음에 네. 그 안을 가지고 정권을 잡자마자 정광석화 같이 사실 개혁 작업은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 이것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군에게 맡겨져서 국방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내가 볼 때 유일한 거는 그 영국이 1994년도에 프란타인 포스라 그래가지고 그 국방부에 맡긴 적이 있는데 네. 그 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그 3,300개를 전 군의 그 장사병을 포함해서 군무원까지 3,300개의 개혁안을 받아들여가지고 12개 위원회에서 같은 그 분류를 이렇게 해서 22개로 안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국방부 본부 내에 장군부터 줄입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군을 개혁을 하는데 각 위원회는 다 투스타급 이상이 위원장이 됐었거든요.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장군부터 줄여야 된다. 예. 모범을부에서 장군들에게 어떻게 되면 2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때 예. 그 대령들 그런 이제 어떤 그 아주 특이한 경우를 외에는 군 조직은 사실 그 군 내부에서 계획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그 국방개혁안이 발표가 되니까 예. 좀 뭐 난리가 났죠. 예. 문제는 여기서 참 보수 세력들의 그 아주 모순을 요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안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됐다 그러면 아마 지금 그 시청 앞에 아마 가스통 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사니까는 사실 자기네들이 뭐 언론 프로에 좀 계속 해가면서 예.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보수 세력 흑들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 이제 이제까지 국방개혁의 방향으로 얘기됐던 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군 정책이 지나치게 육군 중심이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방개혁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장군 수를, 그러니까 줄이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받아들인 안은 이제까지 육군이 주도했던, 그러니까 육해공군 전체의 장군 수를 줄이는데 결국은 육군 수는 거의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해군이나 공군을 줄여가는 그런 방향의 개혁을 했다. 이게 지금 또 문제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방개혁의 문제는 이렇게 장군 수를 그대로 두고
군인만 줄이려고 하는 개혁을 했었는데 그거는 보수층에서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부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한 국방개혁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육군 중심이고 전체 군의 균형이나 이런 걸 볼 때 좋은 개혁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이 여기에 대한 비판을 안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를 들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의무사령부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사실 각군에 있는 의무사령부인데 그래서 통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대입니다. 수송사령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상부에 수송사령관이나 의무사령관은 육군 장군들이 딱 하거든요. 네. 그 밑에 일부 자리를 갖다가 이제 해공군에 나눠주는데 예. 그것은 어떻게 옥상옥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안도 그런 아니고 옥상옥을 계속 만드는. 계속 만드는 불필요한 지도부를 계속 만드는. 그렇죠. 이제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은 과거에 육군이 이제 방공포 부대를 갖다가 공군에다가 넘겨줍니다. 네. 넘겨주는데 또 거기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가장 알짜배기인 그 수도권을 방어하는 수방사 예하의 또 방공포 부대는 육군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모든 또 작전은 공군 오산에 있는 작전사령부에서 그 작전을 다 통과를 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필요 없는 조직은 해공군에 주고 야배기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 통합을 한다.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사실상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작전사령부라는 것이 항공작전사령부라는 것이 모든 작전을 뜬 비행기들에 대해서 통갈로 다 컨트롤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육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나 제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공사령부라는 작전사령부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에 실제 육군 작전들도 주요 작전들은 이렇게 통과하고 각 사단이나 예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라는 것은 사실 작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조직들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적인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저희 같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점들이 아는데 일반인들이 봐서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해가지고 왜냐하면 장군수 계속 느리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병사들 한 달에 10만 원 주는 사람들 10명 줄여봐야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장군 한 사람을 줄이게 되면 장군의 월급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유지되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라든가 하다못해 여러 가지 딸린 그 조직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방부 21세기 위원회 YS 정부 때도 뭐냐면 이런 안을 세 가지 안을 비교했습니다. 단순 병사 수를 줄였을 때하고 병사에 따른 간부 수를 같이 줄였을 때 또 간부 수를 줄이고 그에 해당되는 부대와 조직을 줄였을 때 예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조직들만 계속 늘어나고 불필요한 무기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부대가 현대전에 아무짝에 쓸모도 없지만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봐줘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국방개혁 작업 이번에 것은 결국 육군에 의해서 주도가 된 제가 예를 하나 드려주려면요. 제가 21세기 위원회 때 이제 유럽 출장을 육군 대령 한 분, 그다음에 해군 그 당시에 중령 한 분, 제가 이제 공군 중령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유럽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외국 5개국의 그 선진 군대를 보고 왔는데 김포공항에 탁 내려서 이제 끝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육군 대령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가 그래서 보고 배웠던 거는 이 순간 이후로 다 잊자. 그런 얘기를 스스로 없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에서 보고 배운 것은 별도고 이 육군이 주도하는 이 안에 니들이 따라오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아주 서슴없이 들어왔던 저희들 입장에서 참 당황한 적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국비로 외국에 가서 시찰을 한 다음에 시찰하면서 돌아와갖고 밥 먹는 자리에서 그동안 보고 배운 건 잊어버려라. 그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해공군이 그걸 따라가지는 않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군대를 갖다가 개혁하겠다는 것이 사실 분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육군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남북한의 군사력의 비교 같은 것이 냉철하게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6.25 당시에 네. 6.25 당시에 한국 전쟁이라는 게 어떤 전쟁이냐면 가장 많은 인원이 가장 좁은 전선에 투입된 역사 이래의 유일한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 그 한국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엄청난 병력이 좁은 구역에 투입이 돼서 완전히 정말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매일 포격전하고 일진일퇴하면서 그 우리가 말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한 치의 땅도 이렇게 서로 빼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때 병력 수가 얼마냐면 남북한이 합쳐서 당시에 유엔군 포함해서 우리가 한 90만 정도가 됐고 북한도 마찬가지 중공군 포함해서 그 정도 숫자가 됐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6.25 때 같은 그런 정말 병력전을 치를 때 장비는 지금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예. 그럴 때도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거의 70만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동원이 되게 되면 또 엄청나게 병력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런 상태라는 걸 뒤집어 말하면 6.25 때 전쟁 중에보다도 더 못한 병력 위주의 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 군대를 유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 상비군, 평상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초기에 발생을 했을 때 네. 소위 초기에 전쟁이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네. 방어하는 데 전력까지를 유지를 하고 예. 실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해줄 때는 동원된 전력까지 포함돼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 동원된다는 건 예비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예비군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 군사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대한민국의 군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간의 병력 얘기를 하면서 실제 6.25 때 최대한 병력을 투입했을 때 그 병력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이상한 지금 병력 소모전의 개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 이기주의죠. 그래서 이것이 과감하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고비용 저효율의 군대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군을 포함해서 우리 측 병력이, 남측 병력이 60만이었다. 10만. 얼마요? 92만 정도 됐어요. 92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병력이 70만인데, 네. 그게, 그러니까 왜 6.25 때보다도 더 지나치게 병력 위주라는 말씀은 그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국군 자체로만 해도 6.25 때 한국군 병력이 대략 5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일 많을 때가. 10만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 후에 네. 병력수가 훨씬 늘은 거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 당시가 군인 병력이 가장 최대치여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한국 전쟁 당시보다도 지나치게 많은 그렇죠. 왜냐하면 병력이 유지되고 있다. 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 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예. 정말 불필요한 군대 외에는 조직은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취사병, 수송병 실제 직접 전투 요원이 아닌 병력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선진군대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전을 미군들이 수행을 할 때 네. 월남전에 실제 군인들이 싸우는 데서의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한통운이 우리가 다 가서 다 해줬고 이번에 이라크 전쟁 치를 때도 보면 인질로 돌아가셨던 김성일 씨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그런 수송 업무들을 갖다가 다 해주는 역할을 일단 민간인이나 외부 업체들한테 다 넘겨주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군 자체가 예.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방개혁 작업을 하면서 일부에서 얘기가 되지만은 탱크가 2,300대가 지금 남한이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필요하냐 그러고 이제 스스로 이제 육군들 일부에서도 이제 언론에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육군 교범에 보면은 예. 전차 부대는 주간에 200m를 이렇게 뛰고 임무를 하게 돼 있고 야간에는 100m를 뜁니다. 그럼 탱크 10대면은 만약에 우리 같은 지형에서는 이렇게 횡으로 벌릴 구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협곡이기 때문에 네. 그럼 종적으로 10대만 늘어도 그게 1km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얘기가 그러니까 탱크와 탱크의 거리를 그렇죠. 낮에는 200m, 예. 밤에는 100m로 두는데 예, 주간에는 200m를 이렇게 뛰게 돼 있거든요. 탱크 간의 거리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탱크 10대만 늘어도 주간에는 2kg고 야간에는 1kg입니다. 그러면 100대만 해도 그렇죠. 20kg. 그렇죠. 100대만 해도 뭐 키로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죠. 내용들을 모르니까. 탱크 교본 이런 걸 읽어볼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불필요한 과잉 전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저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소장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그러니까 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비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비군 중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인력들이 지금 다 군으로 묶여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실제로 우리 전투에 필요한 양보다도 지나치게 많은 그 탱크 수라든가 탱크 하나만 봐도 그 정도의 과잉 전력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현대전에 불필요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전력들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그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전력 증강하는 비용이 적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력 증강 비용은 부족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면은 거기에서 전략되는 예산으로 훨씬 좋은 장비들로 가야 되거든요. 현대전에 맞게끔. 저 현대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접촉 지역에서의 우세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접촉 지역에서 우세를 확보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탱크를 갖다가 2km 뒤로 종대로 쭉 늘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쪽에 나가 있는 적하고 접촉 지역에서의 탱크가 훨씬 성능이 좋은 탱크들이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것이 그 군 조직을 불필요하게 크게 유지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력에 줄여지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한국 전쟁은 자세히 보시면요. 네. 사실은 진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휴전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비긴 걸로 지금 생각들을 하는데, 네.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동해안 쪽에 보면은 우리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예. 근데 우리가 서쪽에서 보면 원래 38선을 기준으로 보면 황해도 쪽이 다 그게 원래 한국 전쟁 전에는 남한 땅입니다. 예, 해주나 이런 데가.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판문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휴전을 했거든요. 네. 사실상 전쟁을 냉철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주전선이라는 게 동해안 쪽이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렇죠. 창지도 서쪽에서 우리가 밀렸다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휴전을 했지만은 전쟁에서는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어떤 군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밀린 전쟁이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군 수뇌부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늘까지 그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6.25 때는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는 탱크 한 대 없었는데, 예. 북한은 탱크를 가지고 내려왔고, 근데 지금도 그 당시 6.25 때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남한의 전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전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또 가져야 되고, 예. 그 자신감을 이제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통치 차원과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자꾸 북한의 전력은 아주 괴물 전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전력이 부족한 것처럼 엄살을 피우면서 네. 결국은 이 군부대를 유지하는 머릿수를 늘리고, 그렇죠. 그 머릿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성수를 늘리고, 그 장성수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또 그 많은 국방비가 낭비되면서 실질적으로 현대전에 필요한 장비나 준비는 부족해지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개혁하라 했더니 엉뚱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개혁을 한 거군요, 이번에. 그렇죠. 근데 그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똑같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집권하려는 세력들, 네. 과연 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냐.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것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군인 출신들, 특히 고위직들은 거의 보수 세력에 합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설령 진보 진영으로 넘어오더라도 자기의 입힌 영달을 위해서 넘어온 거지 군에 대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해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진보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은 국방을 모른다 그래갖고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집권해서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그런 준비가 굉장히 약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일단 그 국방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반발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자기 정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국방개혁 작업도 하나의 그 선거 공약으로서 어떻게 할 건가를 국민들한테 내세우고 그것을 검증을 받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네. 국민들도 국방개혁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네. 올바른 이해가 됐을 때 올바른 정책을 펼 때 그것이 국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군에 내버려뒀다 보니까 일단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뭘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빨갱이 타령하고 넘어가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번에 그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얼마나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하는가를 이제 드디어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한 것은 가스통 들고 시청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렇죠. 자기네들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였으면 벌써 시청 앞에 난리가 났고 뭐. 난리가 가스통 들고 나왔는데. 네.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뭐 국방개혁을 한 게 뭐 특별히 못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워낙 그냥 이제까지 정권 차원에서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하면서 이제까지 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그냥 역시 한 거다. 예, 그거는 첫 번째는 준비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국방개혁을 군인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이상우 위원장이 한다 그러지만 사실 이상우 위원장은 이제 공군 사관학교 교수 출신이고, 예. 뭐 제가 그분 막 간접적으로 보지만은 그분이 보는 게 일부 올바른 여보세요? 예. 실제로 저희들처럼 국방의 실무 개혁을 해본 적은 없는 분들이거든요. 네. 저희는 뭐 전투기 조종사로 정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작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군 장기 전략서도 제가 만들었고, 예. 공군 그 국방 21세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정말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작전을 모르면은 네. 이제 그 논리에서 밀려버립니다. 결국 가서 다 이용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이거를 갖다가 왜냐하면 진보정의 족쇄가 뭐냐면은 운동권 출신들은 군대를 기본적으로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권은 잡아야 되는데 이런 국방부 문제가 나면 뒤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비역 장성들 뭐 들러리로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보수화되어 있고 자기네들의 국방개혁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예. 정말 국방부나 이런 데서 내세운 논리를 갖다 제압할 수 있는 것을 학습받아야 되고, 예.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미리부터 정권을 잡기 전부터 시켜서 예. 이런 국방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무기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전혀 줄어들 것 같지 않던 것들이 네. 이제 뭐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18개월로 얼마 줄이겠다 그래서 하니까 결국 이제 뭐 한나라당도 반대할 수 없이 어느 정도 뭐 20개월이 됐든 이제 줄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발전하니까 앞으로 이제 국방개혁 작업도 이번에 그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든 이렇게 잡아줬다면은 자기 정권에서는 또 그 잘못된 걸 또 고치면 되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방개혁 20을 해가지고 만들었지만은 네. 결국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또 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대. 앞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면 참모진이라도 잘 구성을 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국방개혁은 정권을 잡자마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국방개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자마자 2주 만에 장군 46개를 날려버렸거든요. 하나회. 맞아요. 이것은 엄청난 정강석화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군인들에게 계속 내버려두면 자기네들 자기 머리를 절대 깎지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든 안이 변질이 됩니다. 계속 시행 과정에서.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네. 정권 초기에 국방개혁 작업을 정광석화같이 실시해줘야만 군대는 반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최기화 대통령이 왜 전두환 50 세력에게 정권을 내줍니까? 그건 뭐냐면 정승화 육군총장이 전두환이 저 인물이 위험하니까 예. 빨리 보안사령관에서 해직시키고 동경사령부나 다른 걸 인사조치를 하라 그랬는데 그걸 여기저기 다니면서 묻고 다녔거든요. 최기화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는 그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선수를 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이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라는 건 뭐냐면 보직입니다. 군대 보직이 저기에서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사조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방개혁을 제일 잘한 사람은 그 김영삼 대통령이고 이번에 이제 국방개혁을 하면서 현역들이 만약에 반발하게 되면 인사조치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내세우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방개혁을 하려면 사실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민통제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우리가 알기에 메가더 장군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은 사실 메가더 장군은 한국 전쟁에 기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냉철한 역사의 평가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가더 장군은 무슨 짓을 했냐면 백선엽 장군이 직접 중공군 포로를 갖다가 잡고 신문하고 중공군이 개입했다 그래도 정보를 조작해서 중공군이 개입 안 했다 그랬고 예를 들면 미 합참에서 그 군수물자를 보내줄 때 크리스마스 이전에 그 전쟁은 끝난다 그래가지고 미 합참에서 보내준 군수 보급전을 돌려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전쟁 당시에 주한 미군들이 한겨울에 여름에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얼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군들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머, 이렇게 통화가 또 끊겼네. 예. 왜 이러지? 지금, 예. 여보세요? 예, 저희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전화가 끊어졌네요. 예, 아니, 그니까, 메가더 장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메가더 장군의 이 종전 시점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미군들이 얼어 죽은 적이 있다고요? 그럼 추위에 얼어 죽었죠. 왜 그러냐면, 병사들이 여름 옷을 입고 그 추위에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 저널리스트들이 콜리스트 윈터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에서 사실 한국의 메가더 장군이 하룻밤도 현장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그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한국에 와서 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 상륙작전에서 미국 배에서 탑승하고 있다가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수원 비행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잠깐 내려서 악수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잘못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을 지휘하면서 그래서 결국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메가더 장군의 이제 환상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에 그 사람은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냉철하게 한국 전쟁에 있어서는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판단 미스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에 대한 우리가 재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을 지금 소위 친일파들이 엄청나게 지금 메가더 장군을 갖다 숭배하고 있습니다. 네, 전 제사도 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 천황이 역사 이래로 외국의 장군들한테 머리를 조아린 예는 메가더가 유일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메가더 장군을 한국전쟁에서 냉철한 그 전쟁의 어떤 그 측면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친일파들이 내세우는 메가더 장군 숭배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가더 장군은 그 미국의 전사상에서 한국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해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책한 게 맞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무슨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지만은 인천을 택함으로 해가지고 메가더는 그 실수를 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로 진격을 하는데 상륙 작전은 일찍 이루어졌는데 서울 수복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인천 상륙 작전을 모택동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준비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는 인천 상륙을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을 진입을 할 때 서울을 수복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저항선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사실 이제 군사학을 제대로 뭐 면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이는 이유는 그동안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한국 전쟁에 있어서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지금 저희 방송에서도 몇 년 전에도 그 이제 메가더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메가더를 너무나 신격화하면서 그 메가더를 욕하지 마라. 메가더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김일성의 밥이 됐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왜냐면 미 당시에 그 미 합참과 메가더하고는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동해안에 뭐 상륙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예. 그게 아니고 미 합참에서는 이제 군산 지역 정도에 상륙을 해서 예. 빠른 속도로 우회를 갖고 이제 수도권을 진입하는 거를 추천을 했고, 예. 근데 이제 메가더는 인천을 고집을 했는데 인천이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예. 나쁜 면은 뭐냐면은 이미 뭐 모택동도 알고 있었고 뭐 북한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비가 좀 나름대로 됐기 때문에 사실 서울 수복하는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죠. 예. 오히려 이제 합참 추천대로 군산에 상륙을 해가지고 거리는 멀지만은 네. 오히려 이제 강력한 방어 구역을 갖다가 피해가면서 했다면 오히려 수도 서울이 더 빨리 수복될 수도 있었다는 게 일부 이제 그 분석인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거 말고 전쟁이 발발해서부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 개입에 있어서 정보 조작을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전을 벌써 합참 쪽에서는 예상을 해가지고 군수 보급품을 보내주는 것을 필요 없다고 하와이로 돌려버리는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3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초기 단계에서 엄청난 그 작전 차질을 가져온 사례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듣게 됐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이 메가더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국방개혁을 한다고 지금 이 나라를 아주 웃기게 몰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우리 소장님 정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소장님. 예. 지금 이제 북한에서 지금 이제 뭐 통 크게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전쟁만 나게 전쟁을 하자.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소장님.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50분만 중계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사랑해 드릴게요. 예. 야,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쪽에 저 본방이 좀 꽉 차가지고요. 예. 북한에서 지금 이제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사인이 여러 루트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천안함을 먼저 사과하기 전에 대화는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을,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래서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네. 명확하게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것은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통칭만 월남전을 일으킬 때 미국이 취했던 것이 통칭만 사건입니다. 네. 그건 조작에 의해 가지고 결국 구실로 삼고 이제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을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천안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사고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말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면 우리 일전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해군이 잘못한 사고를 북한이 한 것처럼 만약에
몰고 왔다 그러면은 네.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통칭망 사건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남한과 네. 그 미국과 또 심지어 일본이 그 공동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을 갖다 가다피처럼 이제 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천안함이 중요한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국가에서 발표한 천안함의 어떤 침몰은 상당히 증거들이 제가 볼 때 엉성하기 때문에 네. 국방연구소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정부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안함 사고 원인 증거들이 굉장히 부실하다. 네, 부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무엇이냐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딜레마가 아마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는 자기들 어떻게든 풀고는 싶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는 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자스민 혁명을 통해서 이제 중동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처음에 몇 번 혁명이 일을 때는 성공을 하니까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민주주의라는 걸 승리하는구나 하고 안이하게도 생각하다가 네. 리비아의 가다피에 의해 가지고 딱 정말 사륙전이 이루어지니까 과연 인간이 이성적인가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김일성에서부터 3대로 이어지는 이 정말 세계 초유의 그 세습 정권, 네. 왕족 국가인데 말은 이제 왕족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라통이 터진데 사실 여기에 대한 비판, 진보 세력들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자, 북한 입장에서 전쟁을 이 시점에서 치르면요, 북한은 잃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피폐할 때로부터 다 피폐했고 네.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군은 어떻게 되면 수도권, 휴전선에서 40km 떨어져 있는 수도권에 2,500만 인구의 반이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아서 알다시피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우리 국가의 모든 부와 인구의 반 이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러한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김정일, 김일성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정권을 우리가 앞에 두고 네. 우리가 우리 정말 성질대로,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의 논리는 뭐냐면 강한 압박을 하면 쟤네들이 손 들 것이다. 예. 그렇게 들면 좋겠죠. 예. 근데 그렇게 들기에는 북한이란 나라는 재래적 군사력이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네. 왜?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현대전은 절대 못 치릅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이라크에서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데 미군 병력이 얼마 됩니까? 이라크 병력수 엄청나게 많았지만 저항 못하거든요. 네.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의 병력이 많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이걸 뭐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는데 작게 502구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502구가 뭐냐면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네. 어떻게 처리할 건 하는 계획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것을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건 개념 계획이다 그러고 빠져나갔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개념 계획인데 그 다음에 이제 5030이라는 이제 그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데 예. 5030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의 그 군사력이라는 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소위 말해서 정찰기나 이런 걸 약을 올려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갖고 그 전쟁 예비 물자를 비축 물자를 완전히 소모시켜가지고 네. 북한을 정권을 그 군대를 고갈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5030에 있습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항상 미국이나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전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뭐 보수 세력 하루 만에 뭐 수도권을 점령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퍼뜨리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6.25 때와 같은 그런 군사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한이 북한보다 엄청난 군사력도 하고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북한은 또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맹점이 뭐냐면 지하화 요새화를 했기 때문에 네. 지하화 요새화한 군대는 절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 지하에 있는 전력들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위성에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군사 전문가들, 그것도 올바른 군사 전문가가 알고 있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지하화 요새화했기 때문에 방어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은
공격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얘기하면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뭐 하루 만에 한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완전 소설이고 군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떠드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반대는 뭐냐면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입니다. 예. 그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주한미군을 이제 철수시킨다는 카터의 그 정책이 발표되면서 위기의식에서 사실 그때 핵무기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었었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이제 가장 약한 놈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핵무기인데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하고 지금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과연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서 비이성적인 정권이 예. 핵무기를 쓰도록 해야 되느냐? 예.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장했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예. 냉철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수 세력들이라면은 우리나라의 그 비정상적인 구조 인정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2,500만 인구의 반, 부의 3분의 2 이상이 거기 다 집중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원자폭탄 하나면은 일시에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진보, 보수 구별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던 핵협상,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미국이 그 핵협상 과정에서 냉철하게 살펴보면 미국도 상당히 거짓말 많이 하고 잘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전쟁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은 네. 무언가 새로운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득을 진보 진영에서는 국민들한테 해야 되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막연한 평화 사상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이 어떤 도발을 할 때는 연평 도발 같은 도발을 할 때는 강하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렇지만 대화를 할 때는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이 그 위기시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해가지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만큼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식 보수든 진보건 냉정을 되찾아가지고 네. 우리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정책연구소 소장님께서 보실 때도 지금은 이제 그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햇볕 정책을 보다 더 현실화해서 이 대화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면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은 네. 어떤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네.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누가 입느냐 하면은 네. 남한 사람들이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도권 2,500만의 인구가 예. 찍는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행정수도 이전하고 네. 좀 수도권을 좀 남쪽으로 보내면 좀 덜 피해가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권은 더 과밀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북한이 유사시에 안 쓸 것이라는 이성적인 상황에서 자꾸 이제 보수 세력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핵무기를 북한이 그래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성론적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또 이제 반대로 너무 평화이기 때문에 북한을 달래면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막연한 또 평화 사상에 젖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순수 군사적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거든 핵무기는 우리는 없고 저기는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핵무기 투발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핵무기의 투발은 미사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던 건 B-29 폭격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초보 단계 아주 지금보다 덜 발달한 원자폭탄이거든요. 예. 북한의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원자폭탄이라면 막말로 북한 기순기를 위장한 비행기에다가 원자폭탄을 들고 떨어뜨린다고 하면 가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의 경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냉철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의 위력에 대해서 이제 후쿠시마에서 우리가 보았고, 예. 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봤듯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예. 그들이 언제든지 정말 비이성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이상한 집단,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좀 더 여기에서 지혜로운 똥이 과거에는 뭐 무서워서 피우냐 더러워서 피하나 그랬는데 핵무기는 무섭고 더럽고 다 갖춘 겁니다. 그럼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좀 듣는 분들이 섬찟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우리가 가진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네티즌들 중에 말입니다. 네. 그 지금 네티즌뿐만이 아니라 지금 잠시만요 소장님. 네. 중계방으로도 이동 좀 해주세요 여러분. 50분만 이동 좀 해주세요. 그리고 추천 좀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 지금 추천하고 중계방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예 소장님. 지금요 그 네티즌들 중에 여보세요? 예. 그 땅굴에 대해서 얘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실제로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지하화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소장님 말씀 중에 북한군은 지하화되어 있다, 요새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뉴라이트 그 선동하는 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그 땅굴이 남한으로 막 깊숙이 내려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네. 땅굴을 갖다가 한국까지 내려와서 판다는 것 자체가요. 네. 사실상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굴에 들어가 있는 군대는 이제 과거 그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네. 프랑스 군대는 마지노선이라는 땅굴 속에 들어갔고 예. 군대를 가질 수 없었던 독일 군대는 개갈지에서 싸웠습니다. 예.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프랑스가 철저히 이겼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땅굴 만들고 거기 들어갔는데 네. 그걸 싹 우회해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땅굴을 갖다가 판다는 것이 물론 이제 참 말로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네.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해서 우리가 냉철해야 됩니다. 그들이 파고 들어올 때 그것들이 뭐 지하 엄청나게 해서 다시 경도를 위로 뚫고 올라온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정도 상황이 될 때 그것이 감지가 안 된다고 본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우리나라의 이 휴전선과 이 DMZ를 통과해서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땅굴을 파고 들어온다는 게 이제 쟤네들의 주장인데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DMZ나 이런 데에서 땅굴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인가요? 저는 생각할 때요. 예. 우리나라의 그 지하를 탐지하는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마 과거같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네. 지금 이제 일부 그런 땅굴 작전론을 피하는 사람들은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현실적인 거를 도외시하고 네. 어떤 만화책에 해당되는 거 물론 이제 그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듣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과거 이제 여기서 땅굴이가 발견된 땅굴들이 네. 과연 전쟁에서 그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전방에 주둔하는 육군 부대의 사단장 등 이하 병사들이 네. 지형 정찰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하에 뚫린 게 있다면은 예. 아마 발견이 될 겁니다. 그거로 내가 볼 땐 그게 어떤 일부 구간에서 그들이 땅굴을 팠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그렇게 전쟁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땅굴을 갖다 계속 발굴 작업을 우리가 안 해온 것이 아니고 계속 땅굴 발굴 작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 것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 땅굴이 있다는 것이 만약 확인이 된다면 네. 전쟁 중에 우리가 그 땅굴 위치를 만약에 걔네들이 그런 전법을 쓴다면요. 예. 그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병력을 아예 지하에다 묻어버릴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정말 3공화국 박정희 시대에 주장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맥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수십 킬로를
저기 땅굴을 파고 내려왔다면 남양주에서 뻥뻥 소리 나니까 그게 땅굴 파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요. 예. 정말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 아마 국방부 당국에서. 예. 한미연합사 당국에서 이미 땅굴에 대한 거는 계속 우리가 탐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안보 맹신주의 내지는 안보 상업주의에 편승하고 예. 자기를 내세우려는 사람이 예. 주장하는 허황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만약에 네. 그 정도까지 땅굴을 파고 내려왔는데 네. 그거를 대비를 못한 어디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네. 군대 문 닫아야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네. 그걸 신뢰합니다. 저도 우리 군에 대한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면 네. 그런 얘기를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는지 참 궁금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자 국방 전문가님께 여쭤보긴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도 지금도 땅굴 얘기하니까 땅굴이 있다고 주장하는 요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아니, 땅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전방 지역의 극히 제한된 구역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예. 그렇게만 남양주까지 내려올 정도라면 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문 닫아야겠죠. 그죠? 예. 하여튼 우리 오늘 국방 전문가님을, 국방연구소 우리 김성전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소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좀 전화로 또 들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지금 오늘 딴 일 하러 지금 내려왔다가. 네, 바쁘신데 지금 너무나 길게, 예,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가 또 나중에 우리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좀 강연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소장님.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나중에 또 전화 또 강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자, 여러분.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오늘 우리 김성전 소장님은, 네, 역시 또 오늘도 우리 신상철 대표님의 소개로, 예. 신상철 대표님의 소개로, 연결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재밌는, 예. 아니, 이분이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밖에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야외 작업을 하는 도중에, 하시면 제가 준비도 안 돼 있다, 이분이. 오늘 인터뷰를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잘 모른다. 그래서 얘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셨거든요? 오늘 만우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니, 지금 1시간이 지났거든요? 1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1시간이 지나게 전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1시간 지난 줄 몰랐어요. 예, 좀 소리는 작았지만, 정말 재밌었죠? 예, 자, 이렇게 망치부인 방송 이렇게 재밌었다 생각되시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본방에 계신 님들, 중계방으로 한 30분만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예, 중계방에서 30분만 좀 이동을 해주시고,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나왔어. 뭔데? 제가요, 뭔 얘기를 들었냐면, 메가더 있잖아, 메가더. 메가더가 죽은 날, 우리나라 보수단체에서요, 옛날에 메가더 동상 있을 때, 메가더 동상 앞에 가서 추모제를 했다니까? 메가더 죽은 날, 예, 메가더 기일이라고 가가지고요, 추모제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기사에도 있어. 예, 독도항소님 감사합니다. 본방에 계신 님들 중계방으로, 30분만 이동 좀 해주세요. 예, 메가더의 기일에, 메가더 죽은 날, 미국에서도 안 하는 추모제를, 우리나라 메가더 동상 앞에 가서 하더라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메가더가 한국에서 하룻밤도 안 잤대. 지금도 있어요? 동상이? 예.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요. 네. 자, 본방에서 중계방으로 빨리빨리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중간중간 정리는 했지만, 어떻게 오늘 내용 재미있어요? 예.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국전쟁은 패한전쟁이다. 엄밀히 따지면. 예.
그 전술상 패했다. 우리가 강원도는 동쪽으로 올라갔지만 가장 중요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부 지역에서 서부 전선을 뺏겼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진 전쟁이다. 그리고 이 메가더가 그 문책당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그 이유가 이 그 서울 수복 작전도 잘못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미군들이 우리나라 전선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 이 전선에서 굶어 죽었다는 얼어 죽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우리 몰랐어요. 예,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고 이게 메가더가 그렇게 판단착오를 했던 사람인 줄은 예.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메가더 그러면 이 메가더의 기일에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있는 할아버지들이 보실 때는 충격적 진실인 것 같죠? 예, 포유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본방에 계신 님들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한 9분만 더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메가더에 대한 그 진실, 그 다음에 이제 방울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지가 뭘 한다고 국방개혁을 했냐. 예, 다디비님 감사하고요.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예. 지가 뭘 알아서 국방개혁을 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틀렸네.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모르니까 그냥 육군들한테만 맡겨가지고 가장 하면 안 되는 육군 방식의 개혁을 해버렸다. 예, 이게 군인들한테 맡겨서 도리어 문제였다. 정정할게요. 예, 이명박 대통령 지가 뭘 알아서 국방개혁을 하냐. 군인들한테 맡겨야지. 그랬더니 그게 잘못이네. 첫 번째, 군인들한테 맡겨서 하긴 했는데 육군한테만 맡겨서 했다. 예, 육군한테만 맡겨서 해가지고 하늘향기찬이 감사하고요. 육군한테만 맡겨서 하는 바람에 이 육군들이 국익을 위한 개혁이 아닌 자기들 머릿수를 위한 개혁을 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령 군대에 대한 토론하다 보면 군대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그 요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계방은 토론이 다 돼요.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하세요. 예. 많은 요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야! 망치녀라! 알지도 못하면 조용히 해라. 전쟁은 육군이 최고다. 그 육군으로만 전쟁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탱크가 2300대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탱크 2300대는 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탱크는 그 탱크를 운전할 때 교본이 있다. 내가 이거 진짜 이 아줌마가 이거 탱크 교본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군미필 아줌마가 이거 지금 탱크 교본까지 외워서 방송해야 되는 거야? 나 진짜 돌아버리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방연구소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탱크 교본이 있대요. 이 탱크 교본에 의하면 탱크와 탱크 거리가 낮에는 200m, 밤에는 100m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땅이 대체로 다 협곡이기 때문에 탱크가 나란히 몇 킬로씩 늘었을 수가 없대요. 예. 탱크가 나란히 늘었을 수가 없기 때문에 2300대의 탱크가 무용지물이다. 근데 이렇게 그 많은 숫자 왜일까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필요한 건 훨씬 더 성능 좋은 그러니까 접전지가 있을 때 몰려 들어가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성능 좋은 탱크가 필요한데 그렇게 필요한 성능 좋은 탱크는 안 사고 이 썩은 탱크를 2300대씩 사갖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늘어놓을 수도 없는 탱크를 지금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 수가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뭐 북한은 240만인데 우리는 60만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에도 전쟁 때 가장 많은 젊은이들 전쟁에 다 투입됐을 때도 50만밖에 안 됐다. 근데 현재 70만 대군이 비전투 시기에 70만 상비군을 운영하는 건 너무나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다. 이거 내 진짜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 전쟁 시에 전쟁 시가 가장 이 군대가 많은데 전투 시에는 동원 전력 병력까지 생각해서 전력을 준비하면 된다.
근데 이게 그 한국전쟁 당시에도 50만이었는데 그리고 그 50만도 역사상 전쟁의 역사상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된 비효율적 전쟁이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상비군이 더 많다. 예. 아유, 내가 진짜 그런 얘기 오늘 또 처음 들었네. 그죠? 예. 여러분 중계방에서 이동하지 마세요. 중계방에서 본방으로 이동하시면요, 중계방이 또 하나 안 생겨요. 중계방에서 나가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중계방에 나가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야 양쪽 방이 풀방이 돼야 중계방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중계방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본방에서 본방이 꽉 찰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지금 본방에 계신 분도 나가지 마시고 중계방에 계신 분도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둘 다 꽉 차야 저기 본방이 중계방이 하나 또 생깁니다. 예,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냥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70만이 넘는데 이게 무슨 수송병이라든지 수송병이라든지 뭐 쓸데없는 군사력이 너무나 많다. 그 이유가 그 관리를 위한 장군들 숫자 때문에 장군들 머릿수 채우느라고 그 쓸데없는 병력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야, 우리가 이거 좀 몰랐던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 병력이 뭐 북한군에 비해서 모자라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쌤 거짓말이었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크곰님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까 주셨는데 제가 인사 못했던 독도왕손님, 버그베어님, 예, 그리고 또 누구였더라? 예, 제가 인사 못 드렸던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고, 예. 그게 지금 국방개혁의 방향은, 장군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넘치는 장군이 뭐다? 육군이다. 실제로 이제 해군이나 공군은,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해군이나 공군 장군은 지금 부족하고 육군 장군은 지나치게 많고 그러면서 이 육군 장군 많은 사람들이 병력을 계속 늘리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그 지나치게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다. 맞죠? 딱 맞는 얘기예요. 예. 그게 망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내가 생각해도 지금 필요한 거는 현대전이다. 현대전에 필요한 전투력, 그러니까 현대 전술에 알맞는, 기술적, 군사 기술을 발전시켜서 적은 숫자로 더 많이, 더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군대 숫자는 많지만,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아니야. 그죠? 예. 자, 그게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원해서 가는 군인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휴학을 했어.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했는데 군대 영장이 안 나와. 보니까 군대 가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장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이 군대를 이 돈 때문에 가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의무병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의무병 제도인데 의무병을 지나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병력을 현대전은 병력은 줄이면서 병력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막 모든 무기를 다 잘 다루고 모든 현대 그 무기의 전문가가 돼서 나오냐? 솔직히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뭐 모든 무기를 다 꿰뚫고 현대 아주 발달된 무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군대 근무하는 22개월 중에 20개월은 땅을 파고 한 2개월 정도 훈련하지 않나요? 아닌가? 한 6개월 훈련하고 16개월 땅 파나? 거의 삽질만 하다 오는 삽질하거나 아스팔트, 나는 그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아스팔트를 물걸레질했다는 얘기 내가 진짜, 우리 군대 갔다 온 어떤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무슨 참모총장이 온다 그랬던가 대통령이 온다 그랬던가 그래가지고 아스팔트를 걸레질을 했대. 그게 진짜 아우 현대전에 아스팔트에 걸레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니? 아스팔트를 걸레질을 했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비행기 헬리콥터 타고 온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군부대 천장에다가 군부대 막사 천장 있잖아요. 천장에 페인트 칠 다 새로 하고 또 그 군부대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봐. 난 더 기가 막힌 거는 뭐예요? 도로로 무슨 참모총장인가 누가 온다고 가로수 줄 맞췄다는 얘기도 들었어. 가로수가 이렇게 쭉 똑같이 심어도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그러잖아요. 그걸 땡겨가지고 일렬로 세웠대, 가로수를. 난 정말, 난 정말, 가로수 줄 맞췄다는 얘기가, 내가 들은 군대 얘기 중에 가장 골 때리는 얘기였어요. 아니, 그 군부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에 군대를 갔다 오면, 이 군인들이 말이에요. 정말로 모두가 갔다 오면 명사수가 돼 있거나, 모든 이 현대전에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언제든 동원령이 내렸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딱 확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예비군 훈련하는 걸 가끔 봐. 예비군 동원 훈련하는 걸 보면, 예, 굉장히 군복 입은 아저씨들이, 담배 뻑뻑 피우면서 골목에 서 있는 거 보면, 난 사실 이렇게 조금 걱정될 때가 있어. 그분들이 참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훈련이 되나 싶기도 하고, 예, 담배만 뻑뻑 피우고 막,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예비군 동원 훈련은 이명박 대통령 돼갖고 더 세졌대요. 예, 참, 미필이라 그러나, 예비군 동원 훈련은 옛날보다 더 시킨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 이럴 때 속담이 하나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참, 자기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예비군들의 불만이 지금, 예. 예비군들의 불만이, 지는 예비군 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은 게, 예비군 훈련만 빡세졌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천안함에 대한 원인 이야기, 이분이요. 조금 아까 우리 통화했던 김성전 소장님이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했던 천안함 토론회, 그때도 가셨던 분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분을 내가 오늘 사실은 이게 시간이 좀 되면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었어요. 정부에서 자꾸만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는데, 과연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가.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못 들은 것 같고요. 자, 오늘 할 얘기 아직 많아요. 예, 우리 지금 만우절이라서, 제목이 만우절 종결자인데, 내가 아까, 우리 국방개혁에 대한 문제, 이렇게 전문가 토론인데 제목을 못 바꾼 게 너무나 한이 되고요.